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수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대해서 토픽을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과 미국이 지금 앞다퉈서 금리를 내리고 있다. 기준금리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서 0.25%포인트씩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단이 1.5%고 상단이 1.75%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는 2.5%까지 갔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25%포인트 내려가지고 올해 두 번 내렸죠. 그래서 지금은 1.25%, 즉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본이라든가 유럽은 물론 마이너스 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금리 하락이. 그 기저에는 저성장이 있겠죠. 그 저성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일본의 무역 보복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산 관리를 코치할 때서 보면 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정기예금 하니까요. 그 정기예금을 가지고서 더 이상 이제는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가장 그 1순위는 바로 물가가 낮아지는 거죠. 즉 저물가가 선행 요인이 되는데, 한번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0%,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직전 4개월을 보게 되면은요, 0.6, 0.0, 0. 마이너스 0.4예요. 그 전달은 마이너스 0.4, 그리고 지난달 0%, 이렇게 4개월 연속으로 0% 또는 마이너스 물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 3년치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이 1%고요. 17년도에는 1.9%, 그리고 18년도에는 1.5%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저물가, 저성장,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저금리를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데 한국은행이 고민은 좀 깊어지겠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목표는 2%입니다. 2%,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물가를 살짝, 즉 잠재 성장률만큼, 즉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을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성장률만큼은 물가가 올라줘야지만이 어떤 세금을 많이 거치고 우리 가게나 기업들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소득도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당분간 이렇게 저금리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극단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더 경기 나빠지게 되면 제로금리에 가까운 그 정책도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다 쓴 카드거든요. 그리고 유럽 쪽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1억 원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행에서 현금을 50만 원 준다고 합니다. 1년에. 그만큼 마이너스 금리니까 마이너스 대출이 나타나는 거죠. 즉 금융권은 예금과 대출 마진을 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 쪽은 일부 나라는 은행 전산을 지금 고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전산을 플러스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까지도 고려한 금리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7대 경제 지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0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BSI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는 93개월 엄청나죠.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54억 달러 정도 무역 수지가 흑자 났습니다. 이렇게 흑자 나다 보니까 국내에서 나가는 달러보다 들어오는 달러가 많으니까 당연히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많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최근 월 기준으로 4,033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 보겠습니다. 제가 6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항생, 전부 다 6가지가 다 캔들 차트 월봉 기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하고 나스닥은 5%, 6%, 3% 이렇게 적지 않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니까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저성장 프레임에서 물가까지 오른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치면은 주가도 같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금리를 다시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치의 금리가요. 10월달 지난달 월 평균입니다. 1.357%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어떤 대표금리가 내려가니까 기준금리도 따라 내려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은행권 채용금리가 우체국 기준으로 1.75%고요. 상호저축은행 금리가 2.7%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은행권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최고금리는 내년 초가 되면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대출금리는 소폭 올랐습니다. 좀 이례적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기준금리는 내리지만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채권에 따로 있습니다. 5년 만기 채권에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소폭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금리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대세 하락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저금리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있는 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율인데요. 10월 달에 평균 원달러 환율이 1183원 나왔습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 14원 정도가 내렸는데요. 약 1.2% 정도가 내린 건데 이 정도면은 지금 어떤 저금리를 떠나서 환율이 좀 불안하게 움직였었죠. 1,200원 이렇게 올라가서는 이 부분이 살짝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체력으로 볼 때는 1달러에 1,000원 정도가 장기적으로는 적당해 보이는데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달러가 해외로 이탈하게 되면 그러면 환율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수출 기업들의 좀 가격 경쟁력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거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그런 제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하게 환율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량은요. M2 증가율이 6.8%입니다. 여전히 6% 이상 움직이고 있고요. 시중에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자금들이 소위 강남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우수지 거래되는 같은 약보합세고요. 주식형 펀드는 강보합세를 보여줬습니다. 원자재 두 가지 보고 있는데요. 두바이유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그런 원인데 배럴당 58.75달러가 나왔습니다. 평균이. 그래서 전달보다 1.31달러가 내려서 안정화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국제금시세가 전달보다 월 평균이 13.97달러가 내려서 1493.45달러, 온스당 그렇습니다. 한 8돈쯤 되는데 국제금시세가 과거에 한 6, 7년 전에는요. 온스당 1,90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1,000달러 지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데 살짝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경제 어렵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경제는 유기체가 없기 때문에 반응을 해서 좀 회복하는, 즉 이 불안정성이 좀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시세가 좀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은요. 사실 주택 매매가 지수는 지금 상승세입니다. 몇 달 연속으로 소폭이지만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 올라가고 있고요.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 각각 0.09%와 0.05% 매매와 전세가격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